회색빛 화면 속 무지개. 박은숙 여사의 아침은 늘 같은 고요함으로 채색되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30평 남짓한 공간은 햇살이 잘 들어와 늘 환했지만 그 환함이 오히려 텅 빈 적막감을 도드라지게 했다. 5년 전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듬직한 남편이 지병으로 그녀의 곁을 떠난 후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았다.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아들과 부산에서 시집살이하는 딸은 제각기 바쁜 삶의 쳇바퀴를 돌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반가웠지만 기계음을 타고 흐르는 목소리로는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 없었다.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 속 온화한 미소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의 무료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주최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손주들의 재롱을 영상통화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지만 강사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그녀는 곧 인터넷이라는 미지의 바다에 돛을 올렸다. 그 중에서도 황혼의 등산 동호회라는 네이버 밴드는 그녀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국 각지의 비슷한 연배들이 모여 각자의 등산 경험을 나누고 직접 찍은 풍경 사진을 뽐내며 때로는 서툰 솜씨로 지은 시를 올리는 소박한 공간이었다. 박은숙은 그곳에 가끔씩 남편과 함께 거닐었던 추억이 서린 북한산이나 설악산의 빛바랜 사진들을 올리곤 했다. 남편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짧은 글귀를 덧붙여서 그녀의 글에는 늘 따뜻한 댓글들이 달렸다. 힘내세요. 저도 남편 생각나네요. 사진 보니 옛 생각에 잠깁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은 건조했던 그녀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그녀가 올린 설악산 울산바위 사진 아래 유독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달렸다. 김민준이라는 아이디였다. 프로필 사진은 푸른 파도가 넘실 때는 이국적인 해변을 배경으로 짙은 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지적인 안경 너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으며 성공한 사업가나 학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박은숙님, 올려주신 사진과 글, 깊은 감명으로 보았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먼저 간 아내와 함께 저 울산바위 아래서 미래를 약속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애틋함이 제 마음까지 울리는군요. 그래서 느껴지는 따뜻함, 참으로 귀하십니다. 다른 댓글들과는 사뭇 다른 정중하면서도 감성적인 문장이었다. 박은숙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님께도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니 반갑네요 라고 답글을 남겼다. 그날 저녁 스마트폰이 띠링하고 울렸다. 김민준에게서 온 밴드 채팅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박은숙님. 아까 댓글 남겼던 김민준입니다. 혹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대화를 나눠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박은숙의 심장이 작게 두근거렸다. 온라인에서 그것도 낯선 남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 속 남자의 신뢰감 가는 인상과 지극히 예의 바른 말투는 그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눌렀다. 네, 괜찮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지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김민주는 자신을 베트남 다낭에서 무역 관련 사업을 하는 동포라고 소개했다. 교사였던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자리를 잡아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박은숙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배우자와의 사별, 자식들의 독립,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같은 아픔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급격히 좁혔다. 김민주는 박은숙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그녀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안타까워했고 자식들 자랑을 할 때는 함께 기뻐했다. 그녀가 복지관에서 겪는 소소한 갈등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선 마치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은숙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토록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받는다고 느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박은숙은 그의 목소리가 궁금해졌다. 메시지 너머에 그는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까? 따뜻할까? 아니면 중후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김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은숙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밴드 채팅은 조금 불편해서요. 그리고 은숙 씨의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박은숙은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잠시 후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김민준의 프로필 사진이 떴다. 그녀는 그의 프로필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볼수록 매력적이고 신뢰가 가는 얼굴이었다. 카카오톡으로 옮겨간 대화는 더욱 활발하고 내밀해졌다. 김민준은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은숙 씨, 좋은 아침입니다. 다낭은 오늘도 햇살이 눈부시네요. 이곳에 좋은 기운을 은숙 씨에게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날 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고운 밤 되시고 꿈속에서라도 우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이라는 감미로운 말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다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자신이 운영한다는 사업장의 사진이라며 번듯한 사무실과 공장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때로는 자신이 후원한다는 베트남 현지 고아원 아이들의 해맑은 사진을 보내며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어필하기도 했다. 박은숙은 그의 모든 것을 믿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드는 감로수와도 같았다. 그녀의 삶은 눈에 띄게 변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외출할 때는 혹시나 그의 연락을 놓칠까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혼자 있을 때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얼굴에는 늘 희미한 미소가 감돌았다. 노인복지관 친구 김정자는 그녀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어머, 은수가, 너 요즘 얼굴에 꽃이 폈다. 무슨 좋은 일 있니? 혹시 그 베트남 양반이랑 잘 돼가? 박은숙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정자에게 김민준과의 카톡 내용을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김정자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한참 동안 메시지를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글쎄다. 말이 너무 번지르르한 게 좀 수상쩍은데.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업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한가하게 하루 종일 카톡만 붙들고 있대? 너 조심해라. 인터넷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더라. 무슨 로맨스 스캠인가 뭔가. 박은숙은 발끈했다. 정자, 너는 꼭 그렇게 초를 치더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외로움이 뭔지 몰라서 그래.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김정자의 충고는 그녀에게 상처만 될 뿐이었다. 그녀는 김정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김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얼마 후 기다리던 김민준의 첫 전화가 걸려왔다. 카카오톡 보이스톡이었다. 약간의 지직거림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중후했다. 그는 박은숙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는 사랑을 속삭였다. 은숙 씨, 사실 처음 밴드에서 은숙 씨 글을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감히 은숙 씨를 마음에 품어도 될까요? 은숙 씨만 괜찮다면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만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는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해서 은숙 씨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박은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사랑 고백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하고 신뢰감 가는 남자의 목소리로 듣는 고백이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저도 민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들은 이제 연인이었다. 김민준은 박은숙을 자기야라고 불렀고 박은숙은 그를 여보라고 부르며 미래를 그렸다. 김민준은 한국에 돌아가면 수원 근교에 전원주택을 짓고 함께 텃밭을 가꾸며 살자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인 집의 설계도까지 그려서 보내주었다. 박은숙은 그 설계도를 보며 매일 밤 행복한 꿈에 잠겼다.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밤 김민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야, 큰일 났어. 지금 다낭 세관에 갑자기 특별 단속이 떠서 내가 한국으로 보내려던 고가의 자재들이 몽땅 묶여버렸어.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해. 당장 급하게 통관 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해외 계좌라 바로 송금이 막혀버렸네. 자기야, 미안하지만 혹시 300만 원만 먼저 빌려줄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잖아. 내가 한국 돌아가자마자 이자까지 쳐서 2배로 갚을게. 제발 나 좀 도와줘.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박은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3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이 망하면 그들의 미래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애원과 우리 미래라는 말에 결국 마음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남편이 남겨준 유산 통장에서 300만 원을 찾아 그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후 김민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은숙은 불안했지만 그를 도왔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의 서막이었다. 며칠 후 김민주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현지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고 했다. 다음에는 갑자기 장비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베트남 고위 공무원에게 급하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금액은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점점 커져갔고 명목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박은숙은 남은 유산을 모두 털어넣었고 심지어 딸 미영 몰래 붓고 있던 적금까지 해약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불안했지만 김민주는 그때마다 더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자기야, 조금만 더 힘내.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다 갚을 거야. 아니, 갚는다는 말도 부족해. 내가 자기 평생 호강시켜줄게.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김장김치를 들고 예고 없이 찾아왔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은행 서류 봉투를 발견한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이거 뭐예요? 보험 해약 환급금? 엄마, 혹시 아직도 그 남자랑 연락해요? 돈 보낸 거예요? 박은숙은 당황하며 서류를 감췄다. 아니야, 이건 그냥 예전에 드러났던 거 정리하는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남자 사기꾼이라니까요. 제가 그 사람 프로필 사진 구글 이미지 검색해봤어요. 다낭 사업가가 아니라 몇 년 전에 다낭으로 패키지 여행 갔던 평범한 한국 아저씨 블로그에서 훔친 사진이었어요. 그 아저씨 블로그 주소도 찾았어요. 미영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김민준의 얼굴을 한 남자가 아내와 아이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파인애플 농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블로그에는 2019년 여름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다낭 여행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박은숙의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눈앞이 핑 돌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그 사람 사진을 도용한 걸 수도 있어. 민준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 제발 현실을 보세요. 그 남자가 보냈다는 사업장 사진, 고아원 사진, 전부 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 짜깁기한 거예요. 제가 다 찾아냈어요. 미영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박은숙은 귀를 막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미영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김민준에게 미친 듯이 카톡을 보냈다.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영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사진 속 남자가 자기가 아니라고,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거겠지. 다음 날 김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자기야,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딸 말만 듣고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무 서운하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아? 마지막으로 큰 계약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성사되면 정말 모든 빚 갚고 한국으로 갈 수 있어. 근데 계약금 일부가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단 말이야. 자기야, 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5천만 원만 더 도와줘.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만약 이것마저 못 믿겠다면 우리 관계는 이걸로 끝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박은숙은 혼란스러웠다. 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의 협박 섞인 애원은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내가 그를 의심해서 화가 난 거야. 내가 그를 믿어주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몰라. 결국 그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하나뿐인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은행 창구,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미영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한번 나타났다. 이번에는 미영 혼자가 아니었다. 김정자 할머니와 경찰관 2명과 함께였다. 미영은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여기서 멈춰요. 경찰관이 박은숙에게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수원 남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입니다. 따님께서 신고를 하셔서 김민준 씨에 대해 잠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박은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경찰서, 사기,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미영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경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경찰관은 박은숙과 미영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그리고 김민준의 사진들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머님, 이미 따님께서 많이 알아보셨지만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민준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 돈을 송금받은 계좌는 모두 대포 통장으로 확인되었고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프로필 사진은 말씀하신 대로 평범한 관광객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주로 외로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은숙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이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이 한국 귀국 후 혼인신고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을 요구했었고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보내주었던 것이다. 최근 어머님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여러 대와 이 금융권에서 실행된 소액대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범인들이 어머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숙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멍멍했고 세상이 빙빙 돌았다. 돈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곁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캥칸 미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미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괜찮아요? 박은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수치심, 분노, 절망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뒤섞여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바보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늙은이야. 퇴원 후 박은숙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스마트폰은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고 노인복지관에도 발길을 끊었다. 김정자가 몇 번 찾아왔지만 그녀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두었다. 미영은 그런 엄마를 묵묵히 지켜보며 보살폈다. 매일같이 찾아와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조용히 엄마 곁에 앉아 있었다. 엄마를 탓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엄마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몇 달이 흘렀다. 박은숙은 여전히 웃음을 잃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다. 어느 날 미영은 엄마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연보라색 붓꽃 화분이었다. 엄마, 붓꽃 꽃말이 좋은 소식이래요. 우리 이제 좋은 소식만 들어요. 박은숙은 말없이 화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는 처음으로 미영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미영아,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 잡을 수 있대?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렵대요, 엄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하고 있대요. 그리고 대포폰이랑 대출 문제는 우리가 변호사님 만나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어요.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은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딸의 손에서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느껴졌다. 미안하다, 미영아. 엄마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그날 이후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다. 박은숙은 미영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날이 갈수록 걷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녀는 미영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민준과의 대화, 그에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영은 엄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어느 날 미영은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안내문을 가져왔다. 박은숙은 망설였지만 미영의 손에 이끌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건네는 과정 속에서 박은숙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기꾼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잃어버린 돈은 영영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파트에는 대출금이 얹혀졌고 그녀의 이름은 한동안 경찰서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박은숙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햇살 좋은 오후, 박은숙은 노인복지관 컴퓨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사기 예방 교육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겪었던 로맨스 스캠의 과정을 담담하게 글로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글을 복지관 소식지에 익명으로 기고할 생각이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자판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그 움직임에는 이전엔 없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회색빛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개나리의 노란빛이 선명했다. 회색빛 화면 속 무지개는 사라졌지만 그녀는 이제 현실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깔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스마트폰, 서랍 속에서 오랜 잠을 자던 그것은 이제 그녀의 세상 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도구일 뿐이었다.